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마치 성적을 올리듯이 여러분, 나를 긍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조급하지 않나?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부당함을 느끼고 어떤 일로 이렇게 억울한가? 내가 너무 피곤하고 잠시도 여유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관점은 가장 최악의 경우들을 생각하게 돼요. 무기력증과 어떤 자괴감으로 빠져서 우울에 빠지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단단한 마음력,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죠. 2016년도에 제 책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가 나왔을 때 제가 자존감 파티라는 것을 저희 클리닉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 또 독자분들, 또 기존에 다니시던 상담받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자존감 파티라는 것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마치 성적을 올리듯이 자존감이 높은 것이 마냥 좋고 자존감이 낮은 나는 좀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뭔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바로 제가 진료만을 하던 진료실 내 의사에서 진료 밖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사람들을 진료실 밖에서 만나면서 대중들이 이러한 부분에 아파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또 진료실의 문턱을 넘는 것이, 상담의 문턱을 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점이거든요. 강의를 마치고 나서 소그룹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런 힘든 부분, 또 내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실 수 있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이 목적으로 여기 왔잖아요. 내 상처 이야기하고 자존감 회복하려고 왔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고 경청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모임은 계속 지속해야겠구나. 근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계기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를 긍정하다라는 말이 나의 좋은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를 긍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나를 긍정한다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면이나 나의 나쁜 면이나 나의 정말 수치스러운 면이나 나의 자랑스러운 부분이나 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내주는 숙제 중에 초기에 당신의 단점을 적어 오세요. 그러면 A4 용지 한 장을 적어 오세요. 근데 장점을 적어 오세요.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적어온 A4 용지의 한 장의 단점이 바로 다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된다는 거죠. 나는 성격이 급하다. 그런 단점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또 한쪽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게으르거나 굼뜨지 않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엄격한 부모에게 내재화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세대를 겪은 부모님들은 스스로도 채찍질하지만 자녀들도 채찍질하기 때문에 그 엄격한 잣대가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자화가 강해지고, 강해진 초자는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단점만 보게 만드는 거죠. 나는 턱없이 그 기준에서 부족하다는 스타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흙수저일 수밖에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과 편가르기, 패가르기가 시작되고,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는 분노 말이죠. 여러분, 자살이 1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분노의 두 가지 측면, 즉 상처받은 나의 마음은 분노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분노가 밖으로 향하는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가 돼요. 여러분, 보복 운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실수로 끼어들었는데 끝까지 따라오면서 빵빵거리는 분노 조절 장애. 장애까지라고 그런 말은 제가 붙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진단명은 함부로 내리는 진단명이 아니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화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몇 배 정도의 화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그건 그 상황에 대한 화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짐, 과거로부터 오는 분노가 함께 폭발하는 거예요. 그 짐을 들고 와서 같이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욱한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조급하지 않나?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부당함을 느끼고 어떤 일로 이렇게 억울한가? 내가 나 스스로를 뭔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거나 해코지 하고 있는가? 해를 주고 있는가? 또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잠시도 여유가 없는 건 아닌가? 내 몸과 마음이 진짜 바닥이진 않는가? 제가 너무 많은 체크 포인트를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의 가족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보는 거고, 또 그 분노가 자기 자신으로 향했을 때에는 그것이 내면으로 향하면 무기력증과 어떤 자괴감으로 빠져서 우울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 많이 해당되고요. 또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내가 우울하게 되면 뇌의 작동 기관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관점은 어떠한 상황도 가장 최악의 경우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내 미래가 어둡다. 노후가 걱정된다. 내 몸 상태가 지금 최악이다. 안 좋은 상황으로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좌절하고 우울이죠. 우울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 자살입니다. 자해의 끝판왕도 자살인 거죠. 그것은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분노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에게 가장 크게 해를 줄 수 있는 그 부분. 저희 심리센터에도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있고요. 저도 한때 자살 예방 협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분노가 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분노가 나로 향했을 때 또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분위기와 상황, 또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 위한 문턱이 너무 아직까지 높은 경우. 외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잣대를,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그것도 못 이겨내? 너가 멘탈이 약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심리학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멘탈을 강하게 하고 마음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들리는 말이 이제 진료실에서도 너는 나르시스트야, 넌 소시오패스야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탓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비난이지 사실 정신과 의사도 함부로 내리는 진단명은 아닙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존감 역시도 나는 자존감이 없어. 나는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서 빨리 끌어올려야 하는 어떤 성적 같은 것이 아니고요. 자존감은 성적이 아니라 자존감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라는 거는요, 주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장점과 단점을 포용하면서. 마치 주식과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좋은데요. 주식이 외부 자본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주식이 있고요. 어떤 주식은, 우량 주식들은 안정적으로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변동의 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안정성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에 왔다 갔다 하는 유리 멘탈이 아니라 뭔가 마음력이 있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제출했는데 상사가 특별한 커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좌절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나의 자존감이 상대의 칭찬과 피드백,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스펙이 좋았던 여성이 있었는데요. 전문직 여성.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엄마가 너 옷 입은 게 그게 뭐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를 반복하다가 지각을 해서 엄마에게 분통을 터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 뭐예요? 엄마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각을 했잖아. 제가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은 자존감의 척도가 아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그 옷차림에 대한 멘트 한마디로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어머님은 그러죠. 아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그냥 그 옷 뭐냐. 새로 산 거냐라고 말한 거라고 변명하시겠죠. 지금 본인의 상처는 또 깊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매슬로우가 말하는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입니다. 외적 자존감은요. 성취를 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다. 내가 토플 몇 점이다. 나는 이런 대학을 나왔다.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성공 경험이기 때문에 외적 자존감인데요. 사실 건강한 관계를 맺기에 중요한 자존감은 내적 자존감입니다. 성취와는 상관없이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자존감의 정의는요. 이것은 제가 정의 내린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낮은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면 나에게 좋은 선택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선택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날 게임을 한다든지 엎드려 잔다든지 또는 나쁜 남자를 만난다든지 알면서도 그 나쁜 남자에게 이용을 당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자신이 의리를 자처하는 경우들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폭식을 한다든지 또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경우들 여러 가지가 자신에게 안 좋은 선택들을 하고요. 또는 어떤 넓은 폭에 있어서는 나에게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머뭇거리는 경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승진을 하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나는 그런 건 못해 라면서 주저하는 경우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집도 없는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해?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비혼주의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이러한 경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볼 때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또 좋은 영역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아예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모 방송에서 정신과 의사로 성형수술 이후의 메이크오버를 도와주는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출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가 다 바뀌어도 그 내면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극적으로 변화된 외모에 다들 열광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분은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존감과 자신의 생활 패턴과 스스로의 자원, 어떤 심리적인 자원도 포함되겠죠. 그런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울해했고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변화된 외모를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자존감 안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좀 더 꾸준히 진행하고 지켜내가는 힘이 떨어지고 늘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존감 안정성을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 특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성형으로 메이크오버가 된 분이 제가 6개월 후에 그분을 상담했던 때 자신이 놀이터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어느 집단에 있어도 자기는 소속된 기분을 못 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나만이 동떨어져 있는 기분.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보지 못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주변에서 환호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죠. 이러한 자존감, 안정성이 없으니 사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는 전전긍긍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그 모임에 있는 거고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하루의 일상을 사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늘 동일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봐라.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애썼다.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다. 그동안 이룬 것들 좀 봐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결핍감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경우죠. 자존감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가진 것을 리스트업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을 말하는 건데 왜 너는 너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냐. 그러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나의 재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무지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재능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재능을 개발하는 게 두려웠고 또 그럴 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 모드가 아니라 존재 모드로 살아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성적이 좋아야 했죠. 환자분들은 반드시 좋아져야 되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저에게 굉장히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취가 무지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또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환자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꼭 해줘요. 제가 이제 직접 제주도에 갔었을 때 초원에 있는 말들을 보고 느꼈던 깨달음인데요. 말들은 전부 풀을 뜯어먹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또 위로도 얻고 말이다 하면서 신기하면서 동물원을 보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먹고 자고 하루를 보내는 그 평범함, 그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재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은 행복감이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좀 더 얻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대부분의 남은 99%의 남은 시간들은 대부분이 그냥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그냥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하듯이 나의 평범한 일상, 그냥 말처럼 초원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 평범한 행동들을 하는 것 속에서 내가 강하게 충전받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루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헬스와 똑같아요. 마인드 피트니스가 내 육체의 피트니스, 헬스 받는 거랑 헬스 클럽 다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라는 것은 곧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다 쓰시죠? 충전이 깜빡깜빡하기 전에
100까지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마치 휴대폰 거치대 위에 널브러진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널브러지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 되지 않은 뇌는 절대로 마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연습. 여러분은 식상하다 감사 연습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결핍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이제 감사 연습이라 저는 감사 일기를 제가 제작해서 하루에 5가지씩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요. 쓸 게 없다. 저는 그래요. 억지로 짜내서라도 해라. 우리가 근육 만들 때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까? 억지로 쥐어짜야 근육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연습도 긍정적인 근육,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마음의 근육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유연성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의 지경을 넓히고 스트레칭의 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뭐라고요? 인생이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한 번만 나에게 되뇌일 수 있다면 정말 스트레칭의 지경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의 백신을 맞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백신에 대한 어떤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마음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마음의 백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80%만 하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한 80%만 준비하자. 저 역시 오늘 방송에 올 때 그냥 80%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120%, 200% 하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쉽게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또 기대를 그만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상처도 쉽게 받겠죠. 두 번째로는 50%의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아도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절반의 사람만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 50%의 사람만 인정받고 싶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백신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맞으세요. 저는 병원 문턱을 지나서면서 항상 되뇌입니다. 80%만 하자. 50%의 사람만 나를 인정해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마음력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고 제발 현재에 살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불안함과 우울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 내가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자책하거나 나는 왜 그때 더 열심히 하지 못했지 하면서 후회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점을 살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이따 집에 어떻게 가지? 걱정을 앞당겨서 미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래, 지금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오늘 참 햇살이 따뜻하다.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참 이 분위기가 이 상황이 어떻구나. 이거를 느끼고 그곳의 현재함이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 않고 나는 딴 데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과거, 미래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마음 챙김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Be present. 그곳에 있어라. 그 상황에 내가 뿌리박고 있을 때 마음력이 생길 뿐 아니라 내가 자존감,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뿌리를 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